네, 안녕하세요. 최대일 교수입니다. 네, 오늘 4월 21일 수요일이고요. 그 학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정책 때문에 학교 코로나 때문에 한 2주간 비대면 수업을 하라 했다 그죠?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좀 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요. 우리 모두 조금 어, 노력하는 자세로 빨리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4월 21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준비할 때, 좀 생각이 좀 많이 깊었어요. 왜냐, 그러면, 사실 어제 사학교육지원청에 다녀왔거든요. 줌 강의가 있어가지고, 부산 시내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500분을 모시고, 줌 강연이 있었는데, 어제가 2일차였어요. 그래서, 그, 제 앞에 학교 안전사고 사례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시고, 제가 블렌디드 러닝 해외 사례를 발표했는데 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한 부분을 쭉 강의를 듣다가 이거 꼭 우리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체육 관련돼서 미국에 있는 저 초등학교 사이트, 중학교 사이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번에 한번 언급한 적도 있고 해서 어제 했던 내용을 조금 편집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어제 했던 내용이 녹화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 다 올라가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걸 링크만 걸어놓고 애들에게 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리고 이걸 농구 수업에 과연 필요할까? 아이들에게 적절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냥 뭐 이런 복잡한 생각 없이 농구에 관련된 영상을 그냥 찍어 놓은 거, 막 저장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할까? 좀, 때 아니게 좀 복잡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냥 뭐 하면 되는데, 하도 이제 이미 영상 강의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그 이야기 소리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는 아마 그런 데 제가 조금,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오늘 자고 일어나 아침에 아니다 이거는 꼭 들려줘야 되겠다. 꼭 학생들이 물론 이제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지만 서부교육지원청 그 사이트를 잘 검색해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찾기도 힘들겠지만은 아예 내 강의 시간에 요번에 이 부분을 갖다가 편집을 해서 꼭 아이들한테 들려주자. 그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와서 그 부분을 편집을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줄 생각입니다. 그 학교 안전 사례는요, 제가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사고가 많이 나고 중고등학생들이 아마 체육 수업 시간에 사고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뭐 피구 시합하다가 학생이 이제 공을 주러 가다가 이 친구가 달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공을 잡다가 일어서면서 그 달려온 친구를 못 보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배상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교사한 책임이 없느냐, 뭐 요에 대한 어떤 사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그 판결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법원에서 판결난 사례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들, 그에 대한 내용을 쭉 해주시는데, 체육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강연이라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례를 한번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블레디드 러닝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마다 이제 그 교육청에 장사님하고 여러 선생님들 모여서 책 작업을 매년 해왔어요. 체육 부교재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나오는 그 정식 교재 말고 체육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지도하는데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편하게 지도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기서 출발점을 잡고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매년 초등학교에 있었어요. 초등체육교과분과에 있다가 올해 처음 중등교과분과에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는 이제 중학교 체육 선생님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2020년도
그 코로나 터진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줌 수업을 급하게 전환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거든요. 영상 수업으로. 근데 체육 영상 수업을 한다는 게 사실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들을 현직에 있는 체육 선생님들이 다 자기가 겪었고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영상으로 하는 수업, 똑같은 수업 하나는 학교 현장 갔을 때 하는 수업에 대해서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A와 B를 만들었던 책이거든요. 요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 자료실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있고, 잠시만요. 제가 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책인데, 예, 이 책이거든요. 예, 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전체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 똑같은 책인데,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 간편하게 보시라고 좀 이렇게 모아놨어요. 중요한 부분만. 여기는 이제 해외 사례까지 다 있고. 이 두 권에 대한 자료가 서부교육지원청 자료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사례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랑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강연 들어보시고 한번 서부교육지원청 가서 자료실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임용 공부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료들은 빨리 킵을 해놓으셔야 돼요. 발령받고 현장 가셔가지고 똑같은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여튼 초반에 좀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 보고 또 나머지는 마무리하면서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2021년도 4월 21일 수요일 날 8주차다 그죠? 그래서 많이 왔네.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학교안전공제회 기획예방팀장 조인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체육 선생님들을 앞에 모시고 강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이 체육활동 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노고가 더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교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학교 안전공제 제도, 두 번째로는 학교 안전사고 통계와 사례를 분석을 하고, 세 번째 판례로 교사의 책임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방 조치 사항입니다. 네, 학교 안전공제회입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입니다. 2007년도 9월 달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부산 공제에는 있긴 있었습니다. 1989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사단 법인체로 있다가 2007년도 9월부터는 이제 법률에 근거한 이런 법인체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 안전법이 생기면서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과실을 묻지를 않고 학생 사고 시에는 신속히 보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빨리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한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장애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는 국가가 배상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적용을 해서 국가배상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교육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를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계획, 교육방침에 따라서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그리고 현장 체험활동, 그리고 체육대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와 대회, 그리고 등하교 시간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관리감독은 등하교 시간대에는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학교 안전법상에는 그 보상 대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조금 특징입니다. 근데 등하교 시간대가
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서 등하교를 하는 그 시간 동안을 말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은 자기 집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그 학교의 정문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그 경로 동안, 그리고 통상적인 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뭐 편의점을 들른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하면서도 또 학원을 들른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보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학교에 있는 시간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어떤 집합하는 장소, 해산한 장소에서 집까지 이런 거리의 왕복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관리 감독,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만약에 어떤 일반 교사께서 단독으로 우리 반 아이들과 같이 뭐 휴일할 때 활동을 좀 진행하고 싶다. 이제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반드시 꼭 결제를 맡아 놓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그렇게 결제가 있다 한다면은 저희 보상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 학교 안전사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그리고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또 발생하는 질병, 이 질병은 5가지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3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사고로 인정이 됩니다. 급격성이라는 것은 이제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연성은 어떤 고의가 없이 의도하지 않게 우연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외래성은 내부의 본인의 질병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저희는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학교 급식, 그러니까 식중독이죠. 그리고 일사병, 이물질 섭취에 의한 질병, 그리고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 이 5가지의 질병은 같이 안전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 특기 학생들이 반복적인 운동 동작을 막 하다가 아픈 거예요. 그랬을 때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이게 이제 과연 학교 안전공제 보상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는 저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반복적으로 공을 던지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어깨가 많이 아플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이 이렇게 합치되는 사고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가능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야구 선수가 이제 운동 중에 갑자기 이제 세게 던졌는데 회전근개에 파열을 당했다,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 이러는 그 순간은 보상이 되지만 그냥 아파요, 뭐 반복적으로는 어제 뭐 많이 해서 무리가 됐어 이런 정도로는 보상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보상 대상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대상자는 학생과 교육활동 참여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속 보시면 법률에는 교직원이 계속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그 교직원이 좀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법이 시행될 때 교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이미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공무원이신 선생님이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사학에 계시는 선생님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일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산재보험으로 현재도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이제 다른 법률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한데 다시 이제 그 학교 안전법이 이제 이렇게 중복이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는 그 교사에 대한 공제료 납부를 하지를 않고 그 보상에도 지금 제외되는 이런 현재까지 이런 체계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활동 참여자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대가성이 없이 봉사성이 인정되시는 이런 분들인데요. 주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대상이 됩니다. 등하교 교통 도우미로 오신 분들, 그리고 체육대회 진행 도우미로 오시는 이런 도움을 주시러 오는 선생님, 아니, 학부모들께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대가를 받고 어떤 근로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근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이 오실 때는 근로를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공제에서 교육활동 참여자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교육활동 참여자에 해당할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네, 해당이 됩니다. 배움터 지킴이가 최초에 도입될 당시에 이분들이 이제 근로자인가 또 아니면은 이제 산재보험 대상인가 이런 걸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공제회에서 이분들 보상을 하라 이렇게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는 배움터 지킴이에 한해서만 교육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학교에 외부 인력들이 학교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만 공제 보상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공제급여의 종류입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그리고 치료가 종료되고 장애가 남을 시에는 장애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애비가 지급이 되고 감정급여가 있습니다.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자해, 자살,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 그리고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렇게 나뉩니다. 자살 자해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고의 3대 요인 중에서 우연성이 결여된 그런 사고이지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이제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예 자살 자해는 저희 보상 대상에서 명백하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는 교내외를 불문하고 이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대인배상원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보험을 들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고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이제 만약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 한다면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받을 수 있는 경우라서 지금 법적으로는 아예 이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료, 그 회비입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 납부를 하고 금액은 매년 책정이 됩니다. 2021년도 공제료는 이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공제료는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납부도 하고 뭐 페이지를 팔아서 내기도 하고 했는데 법률이 생기고 그 이후로 또 요즘으로 들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교육 공제에 납부를 합니다. 일괄 납부는 작년부터 공제로 바로 이렇게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의 행정 업무를 조금 덜어드리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의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제회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2014년도에 학교폭력법이 개정이 되고 또 안전법을 개정하면서 학교폭력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치료비를 선 지원을 하고 추후에 저희가 이제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상하는, 돌려받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또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 필요한 어떤 이런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저희 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마치고 다음은 통계 근거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표는 지난 10년간의 지급 건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2013년도 6,539건을 최고로 이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 수도 감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학생 수 감소율은 한 33% 정도인데 또 대비 사고 건수 감소율은 한 57%니까 이 예방 효과가 좀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를 했고요. 2,787건으로 보상 완료했습니다. 근데 금액은 또 87%에 못 미치게 17%만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점점 고액 사고의 진입 건수가 좀 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다음 공제급여 종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한두 건의 사망사고가 좀 보고가 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는 사망사고가 없어서 유족급여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네, 요양급여는 2,779건에 9억 1,400여만 원이고 장애급여는 8건에 6억 5,700여만 원, 총 개는 2,787건에 15억 7,100여만 원이 지급을 했습니다. 장애급여를 보시면은 전체 8건이지만 금액은 매우 큽니다. 6억 5,700여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소송을 통한 이제 장애 청구가 많이 증가한 그런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대별입니다. 실험 있는 줄 몰랐다. 유치원, 초, 고등학교를 좀 보시면은, 유치원은 수업 시간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휴식 시간이 가장 사고가 높고요. 중, 고등학교는 체육 시간이 가장 높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과 휴식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활동이 더 많기 때문에 사고가 높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좀 다르게 체육 시간보다 휴식 시간에 그 사고가 한 2배 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갈수록 체육 시간에 사고가 좀 많습니다. 네, 다음 신체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별 통계로는 저학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좀 상반신에 팔, 얼굴 부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얼굴 부위가 단연 많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팔 부위가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다리 부위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처럼 사고에 즉각적으로 신체 반응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얼굴 부위 사고가 많은 것을 표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소별입니다. 운동장, 운동시설, 강당, 일반 교실, 복도, 계단 순으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운동장, 운동시설이 30%에 달하고요. 강당은 20%입니다. 결국 체육 활동과 연관된 장소, 두 개의 합을 보면 50%에 달하기 때문에 거의 안전사고의 한 절반 정도는 체육 활동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행동별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행동별은 체육 활동으로 볼 때는 한 42%, 체육 활동과 관련 없는 행동으로는 58%로 봐집니다. 체육 활동 중에서는 축구, 농구, 그다음에 피구족구, 체육 기타 순으로 사고 발생이 일어납니다. 표를 보시면은 축구는 농구보다 한 2배의 가량 많습니다. 그래서 단연 사고 발생을 많이 일으키는 종목은 이제 축구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월별 통계입니다. 월별은 5월달이 가장 사고 발생률이 높고요. 그리고 11월, 12월, 4월, 그리고 10월, 6월, 7월, 9월,
3월, 2월, 8월, 1월 순으로 사고 발생률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요일별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요일별은 그 발생에 큰 뭐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화요일, 목요일 조금 더 사고 발생률이 높고요. 수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순으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성별로 봤을 때는 남학생이 67%, 여학생은 33% 이렇게 사고 발생을 보입니다. 그 남학생은 거의 여학생의 2배 정도 사고가 많은데요. 이것은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전국 평균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하게 이 형태로 남학생이 여학생이 한 2배 정도 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계 자료는 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그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로 공포되어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됩니다. 통계는 이로써 마치고 다음은 이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에 앞서서 좀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 안전 사고 원인은 크게는 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인 요인 중에서도 첫 번째는 학습자의 요인인데요. 실제로 학교 안전 사고의 9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학생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을 합니다. 학습자 요인으로는 기초 체력이 저하되었고 자만심, 기술의 부족, 주의의 산만, 반칙행위, 과도한 연습과 피로 등으로 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또 교사의 요인도 있을 수 있죠. 지도가 소홀하고 또 수업 현장에 부재한다든지 무리한 성취 여부, 환자 파악에 소홀하고 조치가 미비했을 때, 그리고 응급 환자에 대한 조치가 미비할 때 이제 그 사고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시설 및 이용기구의 노후화, 안전장치 미비, 부적절한 사용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기후 날씨가 갑자기 변했을 때도 저희 공제로 종종 사고 났다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일수록 더 심각한 사고에 이르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해양연수원에 수영 실습을 받다가 익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실습 교육을 마친 후에 샤워기가 부족을 해서 한꺼번에 이용할 수가 없어서 총 40명이 2개 조로 나누어서 대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 중에 자유수영을 하다가 수심이 깊은 영역에 학생이 좀 빠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응급구송을 했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를 보면은 그 학생이 학습자 요인으로 봤을 때 학생이 수영에 능숙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요인으로 볼 때는 교육 계획상에는 강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1명만 임장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일상 좀 관례적으로 한 분이 계속 수업을 했었던 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적인 요인으로는 뭐 샤워기가 좀 부족했었다든지, 그리고 수영장 내에는 이제 갑자기 깊어지는 한 5m 정도 이렇게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 표시가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이 좀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이런 뭐 3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국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한 것으로 봐집니다. 공제회에서는 4억 6천여만 원의 유족급여를 지급을 하였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양연수원을 상대로 지금 부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현장 사진입니다. 중간에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그 빨간색 구조물을 보시면은 이 선의 경계로 이제 깊어지는 곳, 얕은 곳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시설은 이제 사고 발생 이후에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영장 안전 수칙, 이제 이런 것도 결국 사고 발생 후에 좀 안내판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2번째 안전사고 사례입니다. 모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에 농구대 밑으로 굴러간 공을 가지러 갔다가 고개를 딱 들은 순간 농구대 가로바에 뒷목 이 경추 부위를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 요인으로는 이제 학습자의 주의소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체육시설 농구대에 완충제가 없이 이렇게 쇳덩어리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아이가 거기 딱 부딪히는 순간 기절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조금 걱정을 했던 사고였는데 다행히 후유증이 없이 요양급여만 지급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농구대에는 그 이후에 안전 완충제가 설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본 사진인데, 이 이동식 농구대에 이렇게 파란색 완충제를 좀 설치를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즘은 이렇게 조금 더 최신형으로 농기대가 더 안전하게 좀 사용을 하고요. 또 농구대 기둥에도 이렇게 보강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뭐 농구대뿐만 아니라 여러 놀이시설에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안전사고 사례입니다. 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농구 특기 선수로서 2014년도에 농구 대회에 참가하여서 무릎을 다쳤고 2015년도에 농구 경기 준비 과정 중에서 또 무릎을 다쳤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2016년도에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서 또 무릎 직장인대 파열상을 세 차례를 당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자 요인으로 봤을 때는 재활 치료를 충분히 하지 않고 또 무리하게 경기를 출전함으로써 이제 더 악화된 그런 사례입니다. 교사의 요인으로 좀 본다면은 결국 학생이 좀 건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 공제회를 상대로 장애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이 건은 공제회가 패소를 해서 장애급여 12급에 해당하는 1억 1,500여만 원을 보상을 했었던 건입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장애 사고는 엄청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축구, 농구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고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무릎 수술을 하고 나면 군도 이렇게 면제가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인지를 해서 다시 공제 청구 소송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학창 시절에 다쳐서 평생 장애를 입는다라는 이런 게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활을 통해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무리한 운동을 좀 자제를 시킨다든지 관심 있게 한번 다친 학생은 관심 있게 그 이후에 좀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사례입니다. 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가 장난으로 엎혀가지고 레슬링 하듯이 목을 졸랐는데 의식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맨홀 하수구 모서리에 이렇게 턱을 딱 부딪혔는데 턱 골절상, 치아 파절상, 턱에 깊은 열상을 당하였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치료를 보니까 총 치아 8개를 이렇게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한 아주 좀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습자 요인으로는 이제 과도한 장난과 부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참고 삼아 교우 내외 시설을 좀 점검을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구 모서리가 조금 더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건은 최근 5년 동안 저희 공지에서 단일 치료비로 지급했던 건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한 건입니다. 요양급여 중에서는 600여만 원으로서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한 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경우 저희는 가해자 측 보험이 있는지 이 여부를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해자 측 보험은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서 보통 부모님들의 이제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본인 실손 보험에 특약으로 적은 금액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요즘은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보험은 이제 장난을 쳐서 이런 고의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부서뜨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다치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배상을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는 가해자 측으로서 돈을 받았는데 또 공제로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좀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실손 보험이 있다면 공제에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답은 청구 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공제회와 별도로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최근에 그 실손보험과 공제가 별도라는 것을 좀 해석을 해서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백하게 본인이 들어오는 실손보험은 보험대로, 공제는 공제대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이거는 배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상을 받고 공제에 다시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저희가 자구 조사할 때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판례를 중심으로 교사의 책임 범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책임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할 감독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활동과 아주 밀접한 생활관계의 하나며 그리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서 학교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라고 관시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아주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전혀 예측을 못했던 아주 뜻밖의 일이거나 있을 수 없는 이런 경우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중과실의 개념입니다. 공무원에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예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이럴 때는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는 좀 판례의 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제에서 이렇게 여러 경우를 보면은 비슷한 경우인데도 그 재판의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좀 참고하시고 개별 사고의 결과를 무조건 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고 시에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느냐,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부산의 사례는 아닙니다. 2009년도 7월 8일 날 초등학교의 체육 시간에 피구 경기를 하다가 공을 주로 이렇게 갔는데 먼저 간 학생의 머리를 딱 들면서 이 뒷머리에 그 얼굴을 부딪혀서 치아와 코뼈 골절상을 아주 심하게 입은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피해자는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체육교사는 경기 전에 학생들에게 경기 규칙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구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기장을 떠났고 그러다가 학생들이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초등학생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피구 경기는 공을 던지면서 이렇게 사람을 맞추는 위험한 경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어야 됐다. 그리고 체육 교사가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합을 이렇게 지켜야, 감독하고 보고 있어야 된다.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서 410여만 원의 배상을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은 그 교사의 체육 시간 인정을 좀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책임을 좀 높게 매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교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 또한 이제 부산의 사례는 아닙니다. 이 땡땡 학생이 2011년도 12월 9일 날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교실에 앉아 있다가 뒤에 앉아 있는 친구의 연필을 탁 던졌는데 이 연필이 그 친구의 옷을 맞고 또 그 옆에 앉아 있는 친구의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에 이르게 좀 중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 피해자는 교육감과 공제회 그리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학생이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리라는 그런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거나
또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교사에 대해서는 보호감독 의무 책임이 없다. 더불어 교육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그 공제회에서 보상을 했었던 건입니다. 이 건의 결과를 보니까 가해자 측에서는 한 2억, 또 공제 측에서도 한 2억 정도에서 총 4억 정도가 배상이 된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예측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여부를 가지고 좀 중요시하게 재판부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방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교의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크게 나뉘고 행위 요인, 교육 요인, 그리고 법 이행,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큰 인재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문화 변화, 그리고 어떤 안전의 협력 체계 마련, 총체적인 재난 관리를 한다면 학교 안전이 이루어지고 또 표의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상 제도도 이 안전의 하나의 영역이다. 보상 제도로서 이제 공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뭐 워낙 다들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기존 책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봤고요. 이거는 좀 예전에 2015년도에 만들어졌던 수업 전 5분 안전교육 자료,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했었던 자료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또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설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2019년도에 만든 학교 현장 재난안전 119. 이 자료책은 정말 이렇게 아주 컬러풀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자료 매뉴얼입니다. 이 자료집에 따라서 저희가 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절차를 이렇게 따와 봤습니다. 첫 번째 안전교육을 수립하고 두 번째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특히 체육시설 핸드볼, 농구 골대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90년도에 이런 부산에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핸드볼 골대가 딱 넘어지면서 배에 깔려가지고 학생이 이제 비장이 파열되어서 어떤 큰 수술을 하고 장애가 남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입니다. 사고 즉시 보건교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시 119를 신고를 합니다. 응급처치를 실시를 하고 심정지 상황이면 심폐소생술, 심장 충격기는 빨리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께 보고를 하고 전문병원, 보호자에게도 반드시 통보를 하고 그리고 공차를 이용해서 전문병원에 이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마치고 추후에는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안전공제 지원 신청도 그 일부일 테고, 그리고 재발 방지 안전교육도 좀 실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생이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이 책자에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외 체육활동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2013년도에 또 부산에서 일어난 사례인데,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마사토를 막 튕기다가 그 상대방 친구의 눈에 또 들어가서 또 실명을 일으키는 이런 중대한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이나 모래 등을 친구에 뿌리지 않는 이런 야외 체육활동 시간에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체육활동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강당에서도 사고가 워낙 한 20% 정도는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주의해서 행동 요령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정리 운동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허용된 체육 활동만 하고 바닥에 이렇게 물기 같은 게 흘렀던 즉시 제거를 하도록 좀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활동용 운동화를 좀 꼭 착용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다음 요령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공제외 사고 통지와 청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통지는 시스템으로 학교에서 하시는 겁니다.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서 질체 없이 통지를 하셔야 되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지체가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과태료를 또 부과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청구를 하실 때는 학교가 하실 수도 있고 학부모가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공제급여를 지급을 하고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90일 이내에 보상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통지가 늦어질수록 좀 사고 확인이 어려워서 공제회 담당자랑 여러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보건일지나 CCTV나 목격자 확인서나 아니면 병원 초진 기록 등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좀 확보를 해 놓으시면은 이후에 수월하게 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직접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C와 모바일로 서류 스캔해서 청구가 가능하여서 이제 우편으로 뭐 청구하는 이런 번거로움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통지가 되어 있고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를 해주시면 되고 3년이 넘으면은 그 청구권은 소음률이 시효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에서 사고로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을 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먼저 공제회에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법적인 서비스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공제를 좀 찾아서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좀. 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쭉 보고 왔고,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되죠. 실질적으로 그 강연 끝나고 선생님들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이게 학교 안전공제에서 어느 부분까지 학생들에게, 이 사고 난 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고, 이 사고에 대해서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법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문의가 많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조금 숙지해 주시면 고맙고, 이어서 이제 제 강연입니다. 제 강연인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또 지금 세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더 잘 다루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들려드린 강연이 크게 여러분들 와닿지는 않겠지만 사이트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초등, 중등 관련된 사이트가 소개되니까 그 사이트 정도 알아놓으시고 왜 이게 이렇게 제작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어서 블렌디드 러닝 해외 사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저는 해외 사례, 블렌디드 러닝 해외 사례에 대해서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전체 4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고 또 내용이 복잡하거나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최대한 짧게 선생님들에게 안내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준비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권율 장사님한테 연락받고 해외 사례 파트를 담당하셨던 강연 선생님이랑 만나서 여러 미팅 중에 처음 이제 제작된 페이지 수가 4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담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어떤 고민을 했냐 그러면은 이 해외 사례를 전부 다 이걸 선생님 일일이 다 줄 수는 없으니까는 좀 효율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했던 게 아주 원칙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낚아서 준다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이 모아지다 보니까는 40페이지가 지금 4페이지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내용은 압축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게, 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대신 우리는 길 안내를 좀 하자. 그렇게 좀 된 거고, 어,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외 사례가요. 잠깐만요.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1번부터 3번까지거든요. 1번부터 3번까지만 선생님들 이해하시면 이제는 나머지는 이제 3번, 4번은 이제 사이트가 다 나와 있으니까는 선생님들께 직접 가셔서 한번 이게 서핑해 보시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선생님들 그
브라우저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 다양한 브라우저가 있는 것 때문에 저희 이 해외 사례 파트는요, 구글 크롬을 깔아놓으셔야 돼요,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선생님들 뭐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하면, 잠시만요. 왜냐면 이 인트 조금 보안이 좀 안 돼서, 이게 되어 있네, 장사님 거. 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장사님 이거 지금 연결해 주셨는데, 지금 전화가 나가시는 바람에 약간 좀 혼돈이 있었어요.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선생님들 브라우저에 가셔가지고 구글 크롬을 좀 까셔야 되는데, 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창을 열어놨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구글에 가셔가 구글 크롬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 딱 깔아놓으시면 돼요. 깔아놓으시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사이트를 가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PPT로 순서대로 가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선생님. 이 사이트는요, 벤 레던슨 선생님이라고 미국 초등학교 체육교사예요. 예, 뭐 초등학교 체육교사다 보니까는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 중에 초등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좀 적합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해외 학교에서 지금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이 데얼비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는 미국에서 피트니스 전문가들 있죠. 100명이랑 자원봉사자들하고 이 사람들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낸 사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피트니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자료들을 전부 핸드아웃 PDF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출력해 볼 수 있어요. 예. 아무래도 중동에서 좀 많이 사용했다 그죠. 그 다음이 스워킷이라 그래가지고 이 배열비 사이트는 핸드 자료가 좀 많이 돼 있어요. 출력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다 보니까는 영상 자료가 좀 약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지금 스워킷 자료인데 여기는 이제 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요런 사이트가 선생님들에게 좀 소개할 내용이고 일단 초등 선생님들에게 조금 적합한 요 사이트에 가서 한번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구글 크롬에서 웹 브라우저를 깔았다 그죠? 깔고 나면은 관련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관련 사이트 가서 선생님들 좀 더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이 관련 사이트 열어놨거든요. 선생님들이 해외 사이트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언어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구글 크롬을 깔아놓으면은 이 자체에 번역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구글 크롬을 좀 깔아놔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고 여기 가시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 영어, 한국어 돼 있죠? 그죠? 또 한국어를 누르시면 이게 번역이 돼요. 물론 요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선생님도 알고 계시고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구글 크롬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검색바에 가셔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요. 여기 보면은 한국어로 번역돼 있죠. 예, 요걸 누르셔도 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요 기능이 있고 물론 이제 선생님도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번역 프로그램 자체가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이제 이 번역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걸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거는 우리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 전공자잖아요, 그죠? 다 체육 하시는 분들이고 쓰는 용어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영어 짧다 보니까는 번역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쭉 읽어보니까 유추는 돼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강의를 하시고자 하고 안내를 하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걸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100% 번역은 되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가서 한글 번역하시면은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 우리가 주로 쓰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충분히 유추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개해 드린 거고, 나는 영어 좀 돼.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한 문장이나 한 단락에 지금 자꾸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잠시만요. 영어로 한번 돌려놔 볼고요. 그거는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구글에 가셔가지고요. 구글 번역 확장 프로그램 검색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 여기 구글 번역이 있죠, 선생님. 구글 번역을 깔아놓으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깔아놨거든요. 저쪽에는요. 깔아놓으시면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셔갖고 이 드래그 된 부분을 우측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구글 번역 있죠. 이거 딱 누르시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뭐 바로 독해를 하시다가 이 부분이 좀 어렵다 싶으면 그 부분만 드래그 하셔가지고 번역하시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가 선생님들이 원하는 만큼 100% 깔끔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추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까지만 이제 이해하셨으면 선생님들 우리 오늘 제가 해야 될 내용이 거의 다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이트는 그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있는 체육 선생님. 그리고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관련된 사이트를 상당히 많이 관련된 내용들 영상을 참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많이 올려놓고, 이 데얼비 사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트니스 관련된 분들이 해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카테고리예요. 제가 지금 카테고리를 누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를 누르면은 계속 서핑하게 돼요. 어느 순간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가보셔야 돼요. 어렵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로 번역해 놓으면은 100%뭐 깔끔하게 되진 않지만은,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여기는, 요거는 선생님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두 번째 저희가 선생님 안내해 드릴 내용이 사실 이 자막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아이들한테 영상 자료를 많이 제공해야 되잖아요. 종목상, 그죠? 교과목상. 그래서, 선생님들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하나 열어놨는데, 영상 자료가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영상 자료를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선생님. 지금 어때요? 지금 뭐 영상만 보이고 소리만 들리시죠? 그죠? 이게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기면 선생님이 설명해서 해보세요. warm-up game, recess game, 말씀하시죠. great 근데 instant 문제가 activity that 있어요. requires no equipment. 영문 자막도 없고 한글 자막도 없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보시면 아이들이 뻥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선생님? 이거 보이시면은 또 자막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자막에 사용 안 한 데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영어 자동 생성 딱 누르시면요. 자, 다시 보세요. As long as 밑에 you 이렇게 have 자막이 a 뜨시죠. square mark in your gym, or you 우리 put like some 학생이 chalk 막 on the floor, some tape 영어 down. 수준을 레벨이 높아서 If you don't have 축구치기가 되면 squares, we're using 좋은데 Foursquare courts, and just 초등학교 for 자료다 reference, 보니까 ours are 어렵잖아요. 15 그럼 foot 이걸 squares. 사실 한국어로 So 바꾸는 if you 작업이 don't have 있어요. that, you could use like a dome 볼게요. cone or any kind of. 여기 보시면 자막을 한 번 더 들어가시면은 자동 번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 번역을 누르시면은 국가별 나라가 언어가 쭉 나와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여기 한국어라고 있어요. 어디 있죠? 이 한국어 있죠? 한국어 눌러볼게요. 자, 이제 하면 Kind of cone or some floor tape to mark the corners of the square if you want to. Totally not necessary, but it's a super simple game. It's been working great. I did not create it. 간단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 번역 수준이 우리가 이긴 것처럼 퍼펙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 사이트를 만약에 학생들 꼭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미리 선생님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직구티가 되다 보니까는 깔끔하게 문장이 형성되진 않는데 그걸 메모하셨다가 뭐 따로 따로 번역 따로 뭐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학생들하고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주는 방법도 되고, 또 내가 어떤 자료로 지금 활용할 때는 요 정도만 해도 선생님 읽어보시면 이 선생님 지금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이게 유추할 수 있거든요.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우려하는 건요. 여기 그 자동 번역에 들어가시면은 요 기능이 안 되는 영상들도 있어요. 그 영상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서비스 자체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해외 사례 사이트를 들어오셔서 번역도 하시고 또 수업 자료도 또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외에는 사실 오늘 강의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지금 이 사이트가 이 사이트는 제가 볼 때는 중등 선생님들한테 좀 적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여기 한번 열어놨는데, 예, 이거는 스마 사이트인데, 잠깐만, 선생님, 데얼비 사이트 하면 제가 해놨구나. 데얼비 사이트인데, 조금 전에 들어갔던 사이트인데요. 정말 많이 이 카테고리가 나와 있어요. 제일 좋았던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학생들, 우리가 뭐죠? 영양에 관련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양이라든지 운동할 때 뭐 어떤 영양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운동할 때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면 좋다는 것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운동해야 될 부위별로 지금 설명 다 되어 있고 이게 다 카드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카드로 되어 있고 가시면 이게 PDF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클릭만 좀 출력이 돼요.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거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 사이트가 조금 단점이, 데얼비 사이트 단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이나 이런 안내 자료는 잘 돼 있는데, 영상이 없어요. 이 카테고리는 선생님들이 한번 쭉 그 다음에 프로그램 쭉쭉 들어가 보시면은, 또 그 밑에 여러 또 카테고리가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서 필요하신 거 찾으시면 되고, 여기 단점이 지금 영상이 없다 보니까는, 요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예요. 스워킷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좀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셔야 되고 가입을 하시면은 요 영상들 있죠. 요 영상들 부위별로 다 선생님들 볼 수 있어요. 다리 내가 운동하고 있는 다리에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그 영상들이요. 또 이렇게 프레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조금씩 해서 어떻게 근육이 작용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휴대폰으로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결국은요, 그 해외 사례 사이트는 번역하는 방법하고 이거 변환하는 방법만 알고 내가 직접 한번 서핑을 해보시는 게 추천입니다. 그렇게 해보셔야지 이게 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초등 자료와 중등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여긴 무조건 초등 자료, 여기는 무조건 중등 자료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반드시 초등 자료도 가보시고 중등 자료 가보시고 크로스오버를 해보시고 내가 오늘 학생한테 지금 교육해야 될 내용이 적절한 부분을 끊어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 지금 퇴근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제가 좋았던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여기 가시면은, 잠깐만요. 블로그에 가시면은 쭉 많이 나와있죠. 다 이 사이트에 선생님. 쭉 갔었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아까 열었던 사이트, 그죠? 여기 지금은 우리나라 영상과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던 게 저희는 지금 교육 자료가 다 학생들 얼굴 다 오픈돼 있어요. 근데 미국 여기 자료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놔서 애들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선생님만 독립적으로 나온 사이트에 보시면은 제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육관이 제가 엿볼 수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체육관은 어떻게 활용할까, 체육 수업 시간에. 그리고 어떤 체육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로 지금 체육관을 채워놨을까라는 되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여기 서핑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 뒤쪽으로요. 번호가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제 뒤쪽으로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A부터 알파벳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저게 뭐지라고 계속 유심히 보니까는 바둑판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너는 1번 A 지점 하니까 학생이 1번 A 지점에 가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선생님이 너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게 있어요. 체육관에서 TV였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시기에 체육관에 TV 설치하면은 뭐 사고 위험도 있고 깨질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체육 수업만큼 영상을 많이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과목도 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체육관에 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한 장면으로 애들 체스트 패스, 농구에 바운드 패스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TV를 틀어주고 거기에 유명 NBA 스타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체스트 패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바운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에게 충분히 들려주고 애들이 학습을 하고 거기서 또 시행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TV는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그 내용보다는 미국 제가 관심 부분이 그런 부분이어서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데 그걸 좀 엿볼 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콘 쓰고 뭐 공도 쓰고 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돼요. 다음 반이 들어오면. 근데 여기 이 선생님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냐 그러면은 우리 호텔이나 그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은 뭐 그걸 레카 끌고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쓰레기통도 있고 뭐 뭐도 걸려 있고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그 키트에다 큰 바구니 놔두고 오늘 사용했던 폰들은 그 안에 담아서 다시 세척을 하시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영상들도 올라와 있으니까는 선생님들 한번 들어가셔갖고 한번 서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이트 받고 한 1박 2일 정도, 2박 3일 정도 들어가 보고 제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자료인데 어딘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메모를 해놔요. 아니면 이렇게 그 스크립을 해놓든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와 있고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팁으로 들을 수 있고 그냥 오늘 내용은 사실 큰 내용이 없어서 뭐 이것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그거예요. 일단 크롬을 깔아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야 선생님들 편하시다는 거. 크롬에 가시면은 자체 번역기가 있다, 번역 기능이 있다는 거. 예,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해 가시면은 영어 자막, 영어 자막에서 한글 자막,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내용이고, 이 사이트나 이 자료들은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자료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필요한 거 다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한 5년 정도 지금 제가 이 책 작업을 같이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사실 초등에 있다가 중등에 좀 와서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되게 노력 많이 한다는 걸 많이 옆에서 보고 또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지금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내용들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 다 QR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다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거는 바로 찍으면 영상으로 바로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놨으니까는 선생님들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요, 바닷가 가가지고 낚시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은 바닷가 데려간들 선생님들이 낚시를 하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이거는 제가 물고기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들 꼭 한번 가서 한번 서핑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예, 저 연락처하고 전화번호 있으니까는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막 진행됐어요. 뭐냐면 지금 2분 남았거든요. 빨리 퇴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강연 영상 다 보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 자료들이, 저도 이제 학부 때 연수한다 그러면은 자료를 좀 많이 이렇게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요 기본 데이터나 자료들은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만큼의 어떤 움직임이 넓어지더라고. 생각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 자료들은 부산 서부 교육 지원청에 가면 자료실에 다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아 놓으세요. 다운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자외선 때문에 이제 운동장 나갈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되진 않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그래서 장학사님하고도 사실 어제 강연 마치고 잠깐 내려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에 그 체육관 프로젝트를 좀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렸던 게, 이제는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할 수 있는 시간이 환경이 그렇게 많이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작은 체육관에 지금 한 반, 두 반, 세 반, 많게는 네 반도 들어와서 체육 수업을 해야 되면 거기서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담당해서 장학사님이랑 좀 생각이 좀 컨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4월 28일 날은 이제 실기를 본다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좀 연습해서 오셔야 됩니다. 4월 28일 날은 학교에서 바로 오면 중간고사 바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몸 풀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워밍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시험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는, 대신 이제 2주간 그 비대면 수업하면서 2주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중간고사 실기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 조금 연습이 돼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